안녕하세요. 자, 오늘 입문과정 두 번째 과정이죠. 이제 교재가 나왔네요. 엄청 책이 두껍죠. 어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이거? 책이 두꺼워서. 1차 과목이 아마 전체 페이지 수가 한 3,000페이지 될 거예요, 아마. 6과목이 모두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개법이 지금 상당히 책이 두꺼운데 어쨌든 좋습니다. 중개법이 중차대한 과목이라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교재 98쪽을 보겠습니다. 98쪽. 자, 그럼 교재 98쪽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두 개인데 일단은 그 후일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자격을 땄어요. 오늘은 등록을 하는 건데 이게 중개사무소를 여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 그 밑에 법제 구조가 실려 있거든요. 법제 구조 제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 구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밑줄 긋고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밑줄 긋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주된 중개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자, 그래서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에 한다.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면요. 그러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예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합니다. 영업허가를 받는 게 등록이에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네요. 그 얘기고.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을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3년 이하의 적금은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등록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상담인데 컨설팅만을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업도 아니고 따라서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등록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등록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기재한 행위, 기재자체를 등록이라 해요. 개념은 일단 그렇고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듯이 우리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업허가예요, 사실상. 그럼 여기서 아니 오늘 수업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선생이 다 갖다 놔야 돼 이거.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자, 그러면 그 연역을 지금 그냥 지나쳤는데 연역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 그래서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로 운영됐어요? 신고였어요? 허가였어요? 등록이었어요? 신고제로 운영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분들 우리는 중개인이다. 이렇게 지금 부른다고 그랬고 정식 명칭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신고제로 운영됐고요. 그랬다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까 1983년도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는 이 신고 제한 폐단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인인사 제도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허가받고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바로 또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 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개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럼 등록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등록제로 전환한 게 언제였냐면 1999년도 7차 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이때 등록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999년도 기억나세요? IMF 시대였죠. 1997년도 12월 달 IMF가 터지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풀었는데 예허가제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록제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한다. 그럼 등록이 필요 없느냐? 그래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6번 해석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으로 보여요. 일단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등록의 법적 성격 그래가지고 99쪽에 지금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천천히 시간이 남을 때 하면 됩니다. 넘어가죠. 넘어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예요. 그래가지고 등록 신청자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제 구조 2항이 실려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자, 법제 구조 제2항. 공인인증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칠판 보시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의 경우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크게 공인인증사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럼 뭐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됩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공인인증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이 안 된다. 근데 괄호 속에 있는 말, 소속공사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뭔 얘기일까? 우리 소속공사는 직원인 공인인증사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는 고용이 된 공인인증사를 말하는데, 소속 공인인증사를 제외한다는 뜻은 소속 공인인증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이 뜻입니다. 요 말이. 왜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느냐면요. 야는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중소속을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중소속이란 말 오늘 공부합니다. 이중소속이란 말은 뭐냐면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을 한 거예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중개사에 또 근무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사란 신분은 한 중개사무소에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소공사란 신분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공사는 이미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절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는 있어. 그만두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어도 잘해야 돼요. 국어도. 그래서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옆으로 가서 등록 기준의 구비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법조문이 아주 쭉 실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공인인증사의 등록 기준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엄청 설명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팔짱 끼고 가만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등록 기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돼요.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이에요. 근데 이 개인을 민법 시간은 뭐라고 본 거냐면 자연인으로 본 거예요. 자연인, 내추럴맨. 이게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이 폼 잡으려고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을 자연인이라 부른다. 그럼 자연인의 등록 기준인데 개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자격 취득할 것. 자격증이 없으면 개인은 절대 등록할 수 없죠. 다음,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장소,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이걸 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위생교육 받죠. 그렇듯이 우리도 교육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걸 실무교육이라 불러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자라는 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격이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격자의 대표주자가 바로 미성년이라든가 전과사실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자격은 딸 수 있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자격을 따자마자 중개사무소에 앉아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자가 이거 신뢰 간다겠어요? 안 간다겠어요? 안 가죠. 사기전과 18범이 나오자마자 앉아있으면 이거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정 기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결격이다.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볍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그러면 개인의 교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자격 취득 관련해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모두 대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받고 법률적인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어요. 모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게 이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변호사 이분이 말이에요.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서초동에 지금 법원들 많이 있죠. 서초동에. 그래갖고 서초구청장한테 변호사 자격증 첨부해갖고 등록 신청을 했어요. 이거 싫어해요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봤더니 말이에요. 부동산학 개론의학은 전부 다 법과목이더라 이거예요. 아, 우리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을 했죠. 그러자 서초구청장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사자격증이 없으니까 반려를 했어요. 공사자격증 갖고 와라. 이게.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이게.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래갖고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사자격증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가 패소했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왜 등록을 신청했냐면요. 지금은 이거 안 되는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사 자격증이 있죠. 세무사 자격증을 그냥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협회에서 한때요. 야, 공사자격증이 무엇이라고? 우리 세무사자격증도 그냥 받는데 공사자격증 그냥 달라 그랬어요. 그냥 달라 그랬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공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때를 썼었죠. 우리 협회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저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변호사 자격증 따도 세무사 자격증 자동적으로 안 줍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이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협회가 그거 아주 바보였어요. 바보. 국회에서 슬쩍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걸로. 근데 저도 법대를 전공했지만 저희 학교는 세무학과가 있어요. 세무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양으로 세법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교양으로. 사법시험에 세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세무자격증 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내면 난이도 하. 맞았죠?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등록 신청 안 되는 거죠. 이건 금방 알아봐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죠. 이걸 벨벨 꽈서 내요. 어떻게 내냐면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어 연습 한번 해보죠. 정신이 번쩍 들게.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아, 다들 국어를 잘 하시는구나. 틀렸죠? 변호사 등록 기준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시험에서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요. 단순 암기해서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암기는 기본이고요. 이걸 응용하여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요즘 변호사들이 지금 한 해에 2,000명씩 배출되고 있죠. 2,000명씩이나 롤스쿨 제도 때문에. 그래서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절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해에 2,000명씩 배출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신뢰도가 높아요? 변호사가 높아요? 변호사가 훨씬 높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서초동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변호사 한 분이 이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한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매물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매물을 쭉 올리도록 한 거예요. 손님들이 올리도록 해놓고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걸 갖다가 중개를 사실상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99만 원씩 이렇게 받고서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99만 원씩 받고 상가든 토지든 주택이든 모두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99만 원. 상담료 명목이겠지. 중개 보수 명목이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협회에서 고발했어요. 이 변호사를. 공인인수법 위반이다. 해갖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딱 하니까 1심에서 협회가 졌어요. 이거 중개 아니다. 그래갖고 패소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 무죄 나갔어요. 우리 협회가 다시 난리를 쳤죠.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갖고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 이건 중개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을 안 하고 했으므로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다. 그리고 명칭 사칭에도 걸렸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서명칭을 썼다.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벌금 500만 원이 나갔어요. 500만 원이. 그래갖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변호사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죠. 벌금 5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자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지. 고용을 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중개업에 뛰어들고 있고 변호사 팀으로 구성된 강사들도 있어요. 강사들도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현황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들이 특히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커버할 수 있죠. 법무사 업무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등기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등기 대행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변호사들이 안 했었지 그동안.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등기까지 다 해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역도 지금 현재 협회에서 저지를 하고 있는데 영역을 점차 잠식을 해오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 최근에는 그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들어봤어요? 플랫폼 업체들이 생기면서 이 덤핑을 지금 해야 되는 바람에 실무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막 반값 중개보수 그래갖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값 돼 있는데 반값 중개보수 그래갖고 뭐 0.2% 막 이렇게 받고서 이제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업체들이. 근데 거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자격을 따놓고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제살 깎아먹기예요.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문제인데 좋아요. 자, 그래서 공사액을 취득할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다음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도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는데 오늘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건데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는 자가 사용권을 꼭 확보를 해놔야 돼요. 확보를 해놔야 되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딱 여기까지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할 것. 그리고 등록 신청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일단은.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해석에 의존하 이제 중개사무소 기준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 공부하거든요. 가설 건축물. 그럼 가설 건축물이 뭐냐면 이른바 컨테이너 사무실 본 적 있죠? 컨테이너. 이게 대표적인 가설 건축물인데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기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쪽 지방 쪽에 다니시다 보면 컨테이너에 사무실 설치해 놓은 데 본 적이 있죠? 그죠? 그 컨테이너는요,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건물일 확률이 높아요. 컨테이너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작성이 된 이런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아주 예전에 설치해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그래서 현재 가설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이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면적 제한 규정은 없으니까 적정 면적이면 되죠. 그럼 적정 면적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는 전문 직업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실물을 봤을 때 전용 면적 기준, 전용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 면적인데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 6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6평. 왜 그러냐면요, 6평 정도가 돼야지만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하나 정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무실이 이제 사무실 나오고 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가 대부분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또 1층이 임차료가 제일 비싸죠. 1층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면적을 아주 이제 세가 워낙 비싸니까 그냥 조그만 그런 이제 중개사무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적으면 없어 보여요. 맞죠? 손님이 왔는데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6평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이 정도는. 그러나 면적 제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천도 세가 엄청 비싸졌죠?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1층이 보통 11평, 10평, 11평 정도.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이용했을 때 세가 400이에요. 세가 40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가 이제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층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도 1층에 400을 세를 낼 수 있는 업종은 술집 아니면 중개사무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송도도 그 신규 아파트 이제 서고 뭐 단지 내 상가가 생기고 앞에 이제 프라자 상가가 생기고 막 그럴 때 보면 이게 단지 내 상가가 만약에 점포가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있으면 9개가 중개사무소예요. 하나는 뭐겠어요? 그렇지, 편의점.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러니까 이 세를 버틸 수 있는 거는 중개사무소 아니면은 술집, 편의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세탁소 이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세가 비싸서 당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이제 1층에 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손님이 민감하냐면요, 그 송도에도요,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층 상가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가 도로지 않습니까? 그럼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상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손님이 이거 올라가는 것도 싫어해요. 바로 들어가기를 원해, 바로. 그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계단 올라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장년층은 무릎이 벌써 바람 새고 있거든, 지금. 그래갖고 이런 데 다니는데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갖고 1층에 어쨌든 사무소를 많이 여는데 세가 워낙 비싸죠. 자,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요건 참고사항입니다. 다른 계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다. 오늘 공부할 건데,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우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할 사무소 공동사용이 돼요. 공동사용이 되기 때문에 A가 이미 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B가 여기다 개설 등록을 또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A가 B한테 승낙서를 제공해야 돼요. 공동사용한다는 승낙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공사가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기준 여기까지만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하라고 그랬더니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용도가 말이에요.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요게 이제 여기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창고 건물이. 그래가지고 요 창고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코너에 있어가지고 아주 위치가 좋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 중개사무소 개설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여기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용도가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예요. 만약에 그래서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주택으로 돼 있으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한 건물로 바꿔줘야 돼요. 용도를. 그래가지고 일단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또 누가 와서 물어보시되 아파트 1층에 중개사무소 열어놨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절대 못 열어요. 그러니까 전에 중개법 시절에는요. 건축물 대장이 아니었고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 된다 이랬어요.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 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도 당연히 용도가 주택인데는 열지 못하는데 등록관청이 그건 잘못 운영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미리 실무교육 기본 내용을 짚고 갑니다. 종전의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에 대해서 실무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12월 1일 날 32회 합격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실무교육이 한창 진행됩니다. 개업을 하실 분들 실무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또 소공사로 근무한다.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창 교육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게 실무교육이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고 3일은 집합교육이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는 선택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받을 건지 집합교육을 받을 건지 이렇게 지금 현재 선택을 하게 해놨는데 당연히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겠죠? 아닙니까? 아, 온라인으로 받는 게 좋죠. 우리 실무교육 받으려면 우리 인천은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구월동까지. 협회 그저 인천시 지부가 구월동에 있거든요. 시청 앞에까지 가야 돼요. 거기 교육청까지. 언제 다녀와 이게. 아니면 일산 건너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온라인 교육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이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위탁을 지금 현재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 공인인증서 협회가 있죠. 그러니까 두 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위탁 시행이 가능해요. 기타 뭐 법률 쪽에는 공기업이나 준정기업도 가능한데 그건 이제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서 미리 교육을 받는데 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요.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에요.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네요. 내가 지금 자격을 취득했다. 나는 5년 뒤에 중개사무소를 열겠다. 그럼 당장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내 이수를 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이 지금 11월 15일이죠. 오늘이. 그럼 오늘 등록 신청 들어간다. 그럼 거꾸로 역산을 해요. 역산을 해서 2020년도 11월 15일서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미리 이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현재 이 실무교육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4일을 교육하거든요. 4일 교육하는데 법정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28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일 교육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7시간씩 교육합니다. 7시간씩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비는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그래서 13만 원을 이제 교육비를 현재 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아니지만 세대한공사협회 실무교육 강사 등록돼 있거든요.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은 실무교육 제가 안 하고 있지만 7시간 지금 교육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제 집합교육할 때 하루는 온라인 교육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3일은 집합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받든 집합을 받든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갖고 실무교육 가면요, 이제 사실 실무교육 강화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합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합격해갖고 바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합니다. 계약서도 못 써요. 이게 계약서도 못 써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경험을 쌓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무를 접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라 이게 제 시간에, 원래 실무 시간에, 중개 실무 시간에 계약서 쓰는 요령, 확인 설명서 쓰는 요령,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손님을 어떻게 등을 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못하죠, 제가.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라. 그래서 어쨌든 실무교육감은 이 부분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약서 한 장 써보고요, 확인 설명서 실제로 거기 가서 써봅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저도 실무교육을 할 때 중점적으로 계약서 쓰는 거하고 확인 설명 쓰는 거를 연습을 시켰었어요. 저도 중점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실무교육 가시면 이제 많이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요, 유익한 교육이 좀 될 겁니다. 특히 실무교육 가서 제일 들을 만한 게 블로그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해야 되죠. 유튜브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차츰차츰 공부하시면서 컴퓨터에도 눈을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기본적으로요, 그 한글 프로그램은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엑셀 프로그램 정도는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정도는 꼭 운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은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엑셀로, 그 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은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는 이제 물론 다 쓰실 줄 알겠지만, 특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중장년층들은 특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컴퓨터 공부를 할 필요도 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실무 교육은 이런 거다.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후일 다시 공부합니다.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결격 사유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때. 자,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 봤으니까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을 받고, 이제 문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문제는.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지금 교재 104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시 설명이 쭉 돼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듣습니다. 이것도. 그럼 법인도 등록 기준에 있어 가지고는요, 개인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인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그런 요건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인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우리 법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이걸 법정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가 있죠. 이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되고요.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금은 그냥 쉽게 가자고요.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을 설립하자면 초기 투하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본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납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납입돼 있어야 되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단 사회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갖춰줘야 돼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공인인계사야 되고요. 이 대표자를 빼요.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3명 중에 1명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법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이거고, 나머지 이제 사무소 확보하고 교육받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인과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은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 자, 그래서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법정 업무란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법인의 업무는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보는데 오늘 가볍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만 나열을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은 지금 교재 어디 있냐면 106쪽에 있어요. 법정 업무만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고, 그래갖고 박스 처리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법인은 토탈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겸업. 중개업을 지휘하는 업무. 그럼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이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 6가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외의 것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6가지 업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중개업 외에 주택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임대차 관리 대행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상담, 이게 컨설팅이죠. 그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앞으로 중개업 프랜차이즈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그걸 할 수 있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주택과 상업용축에 대한 분양을 대신해 줄 수 있고 경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경공매 업무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소개해 주는 것까지는 돼요. 직접 운영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가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해할 게 뭐냐? 7가지 외의 것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건축업이 중개업 외에 건축업을 하겠다고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수리할까 안 할까요? 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록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덜렁 중개업과 부동산 상담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설팅만.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죠.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데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수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정 업무다. 9일 이제 암기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법인은 이렇게 법정 업무가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상법상 회사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5가지가 있다는 것만 감만 잡는데 5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설립하면 되는 거죠. 법인을. 그러면 주식회사는 잘 아셔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죠. 그다음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이 있거든요.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원이란 표현이 지금 법에 등장했거든요.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투자자인 자를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게. 그러면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한 책임이에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 이 얘기예요. 이게 유한회사거든요. 이 유한회사인데 이 회사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근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0억을 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갚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단 투자한 금액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미처 못 갚은 20억 이걸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이란 말은 투자자인 자로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한책임이다.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사예요. 이거고 그럼 주식회사 주주 있죠. 이자도 사실 유한책임사원이죠. 주주는 투자자 맞잖아요. 그럼 주식회사에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해버렸다. 나는 주식 산 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 재산 가지고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틀릴 뿐 둘이 같아요. 그럼 상법은 당초 예상이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고요.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어요. 유한책임회사 있죠. 이거는 독일식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건데 가족들끼리 아주 쬐끄맣게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요걸로 가라 하고 요게 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립해도 되고요.
근데 대다수의 회사가 지금 중개법인이 주식회사죠. 대다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명회사 있죠. 한명회사는 거꾸로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책임사원 느낌 딱 오시죠? 회사 투자자로서 개인재산 가지고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들로만 구성된 회사가 한명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명회사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나갈 때는 이제 봤죠. 뭐 주류회사라든가 농기계 수산업 회사들은 이제 한명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회사나 수산업 회사들은 농민이나 이 어민들을 위해서요 꼭 있어야 되는 회사인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요.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명회사로 가라 하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한명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 이제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합작회사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합작이 된 회사예요.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이름을 합작회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중개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상법상 회사라면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죠. 합자로 가든 유한으로 가든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을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농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들 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에요. 다 근급법들이 있죠. 얘네들은. 근데 이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러니까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저쪽 북유럽 쪽은 협동조합 제도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북유럽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개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중개법인은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요. 협동조합은 조합은 5명 확보하면 돼요. 5명 확보해갖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함으로써 이제 설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은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건데 실무적으로 잘 안 쓰인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중개사무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갔다 법인을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를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죠. 근데 중개사무소에 내가 중개 의뢰하려고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간판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죠?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무적으로 안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개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럼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이랬는데 이때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혹시 그 TV 볼 때 여기 이 마을이 사과 주산지예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사과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소외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이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을 말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 안 돼요. 그럼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들끼리 말이에요. 의사들끼리 서로 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피부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거예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데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죠. 의료협동조합.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고 이거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건 지역 주민들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여기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상법상 회사와 이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되고 이 대표자를 뺍니다.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대표자를 포함한 게 아니에요. 대표자를 빼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임원 사원을 따져봐야 돼요. 임원 사원을. 지금 여기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원이 누구냐? 법인의 임원 이자를 따져보는데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유한회사 마찬가지인데 이사라는 분 계시죠? 이사는 임원 맞죠? 그러면 법인의 감사도 있죠? 감사 임원일까 아닐까요? 감사도 임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상 이사 대신 업무 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업무 집행자를 둔다.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인자는 업무 집행자를 얘기합니다. 말이 좀 품위가 없어 보이죠? 어쨌든 그래서 업무 집행자예요. 이자가 임원이다. 그리고 이제 사원이란 표현이 우리 보고 등장했어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거든요. 우리 법에도 지금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사원이란 표현은 직원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 회사의 투자자인 자를 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원이란 자가 유한책임 사원이 있었고 무한책임 사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합자나 한명회사에 존재하는 무한책임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상법의 규정을 보면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회사 업무 집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사죠. 그러니까 이들과 동격인 자가 바로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그래갖고 이사를 법인 등기부에 모두 등기되거든요. 무한책임 사원들도 모두 등기돼요. 다 법인 등기부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사와 동격인 자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 법상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에 누굴 얘기한다? 무한책임 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사와 동격인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은 이사와 감사가 당연히 임원입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주식회사로 설립했죠.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만약에 합자회사로 설립했잖아요. 그럼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과목이니까 잠깐 연습만 해보가죠. 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표자를 빼요. 빼고 법인의 임원이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명은 있어야 되고 6명이라면 2명은 있어야 되고 7명이라면 3명에 2명이 사람을 쪼갤 수는 없죠. 그러니까 3명은 있어야 되죠. 7명이라면. 감 잡혔어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은 이제 똑같아요. 나머지 요건은. 그래서 그 나머지 요건은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 개정 건물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미리 확보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법인의 경우는 실무교육을 법인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야 될까요? 대표자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임원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는 3명 중에 1명이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다, 사원으로 취임한다. 앞으로 제가 임원이라고만 표현해도 사원은 당연히 따라다녀요.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데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이 얘기네요. 내가 부동산에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땄어요. 자격증을 딸 자신 없습니다. 이게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거지. 법인 설립해가지고 대표자 공인중개사를 안 치고 그럼 자기 교육받고 와야 되죠?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됩니다. 교육 지금 실무교육 4일 한다고 그랬죠? 몇 시간씩? 7시간씩. 7시간씩 4일 받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양반은 4일 동안 가서 고문 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시간 앉아있기도 아주 힘들어 죽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7시간씩 앉아있다 생각해봐. 이런 환장할 일이 없는 거지 이게. 실무교육가잖아요. 시간마다 사인해요. 도망갔을까 봐. 안 도망갔다고 사인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가서 임원사원 전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임원사원 타이틀 걸고 있으면
무조건 실무局가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잖아요. 임원 중에 만약에 사기전과 18번이 나오자마자 있다. 그럼 야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격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등록 기준 개인하고 법인을 다 따져봤죠. 시험에 낸다면 뭘 낼 것 같아요? 법인을 낼 것 같아요? 개인을 낼 것 같아요? 법인을 내죠. 당연히 여기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매회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다 봤어요. 다 봤고요. 이제 거기 이제 107쪽의 맨 밑에 있죠. 색깔 칠해준 부분, 넓혀보기 있죠. 자,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그 넓혀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바로 이거 특수법인이라고 돼 있죠. 종합 일어났잖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개업공인인계사 있지 않습니까? 개업공사는 공인인계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법인인 개업공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수 중개법인은 뭐냐면 요 기준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에요.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 또 하나가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수법인이란 표현은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표현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특수법인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인인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중개업이 허용된 법인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특수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제 도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특수법인의 마스터 지금 도표가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이 도표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이게 마스터 도면이에요. 그럼 현재 특수법인의 종류,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열심히 적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농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역농협동조합이 있어요. 지역농협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농협은 우리가 시골 가면 단위농협이라고 본 적 있죠. 이게 지역농협이에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요.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캠코죠. 그러면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법이 공인인사법이 허용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 근거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얘네들 설립 근거법에서 직접 다 허용했어요. 그러면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죠. 왜 허용을 했냐면, 생각해보면 바로 이게 짐작이 되죠. 농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농민한테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종자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인하고 친할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이 그러는 거죠. 그 농협 직원한테, 나 이제 나이 먹어서 농사 더 못 짓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거 팔고 싶다, 농지를. 혹시 살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허용을 하게 돼요. 농협동조합에. 그래서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기관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이니까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나 공장 건축물 중개할 수 있고,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로 그 공매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원비들 통해 공매하고 있는데,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데, 부수요로 중개업에 허용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등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지금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원칙론 따져볼까요?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를 연습하는 건데, 얘네들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원칙이. 그렇죠. 원칙은 해야 되겠죠. 우리 법 9조 1항이 그랬잖아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도 등록해야 돼. 이게 원칙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더 많아요. 유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법인은 등록을 안 하고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농협의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자기들 법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해놓고 등록도 필요 없다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법에는 같은 규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요구하는 특수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지역농협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할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요것만 물어보거든요 지금. 그럼 지역농협동조합은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법인이 맞죠.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얘는 법인이 맞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맞추러 간다면 얘는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방금 전에 봤잖아요.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인사가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인사가 된다고 했죠. 법정 업무 맞추러 간다면 얘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등록할 때 대표자가 공인인사 아니어도 됩니다. 임원 3분의 1이 공인인사 아니어도 되고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고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전체 배제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되는 곳에서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 잡기예요. 특수법인이란 말은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됐어요?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게 그 중에 지역농협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으로서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얘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우리가 사원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원을 할 때가 됐는데 사원을 공부했으니까 잠깐 용어의 정의로 돌아갔다 옵니다. 용어의 정의 거기 우리 소속공사 있죠. 교재 앞으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62쪽. 거기 용어의 정의 찾았습니까? 소속공사 있죠? 62쪽에. 거기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이 법조문인데 보시면 소속공사라 함은 개업공인인규사에 소속된 공인인규사 가로 열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이제 괄호 속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소속 공인인규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종류가 두 가지가 하나는 그야말로 직원인 소공이 있죠. 이분이 있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은 소공이라고 그랬죠 지금.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인자 소공이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소공 그럼 누굴 얘기하냐면 직원인자를 얘기해요. 직원인자를 얘기하고 임원 사원을 묻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원 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림이 없는데 일단은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사인자는 소공이네요. 맞죠? 임원 사원인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 공인인사예요. 맞습니까? 이 정도 일단 이해를 이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등록 기준을 다 따져봤거든요. 따져봤으니까 커피 한 잔 먹고 해야 되죠?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등록 신청을 들어가겠습니다.